자, 우리 그 보증 설정하는 거 공부하셨는데 이 중에서 판례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207페이지의 제일 밑에 판례이죠.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공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는 기업공개사의 주관적인 의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공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요래 있는데 요 내용을 보니까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거는 있죠. 그죠? 자,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 중개 실무를 봐야 돼요. 자, 나중에 중개 실무 할 건데 자, 중개 실무를 뭐를 중개 실무라고 하느냐면은 중개 의뢰 접수를 받았어요. 중개 의뢰 접수를 받고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개 의뢰 접수를 받았다는 말은 중개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말이에요. 중개 계약이 체결됐다.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 계약이 체결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은 계약서 작성하고 통상 계약금 10% 지급하겠죠. 그죠? 자, 조금 있다가 중도금 지급한다.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한다. 또는 등기 이전한다. 하는 것이 기업공개사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 중개보증이 잔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공개사는 이거 물어줘야 됩니까? 안 물어줘도 됩니까? 물어줘야 되죠. 자, 여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개보증이 잔금을 횡령했다. 기업공개사 물어달라 했는데 기업공개사 안 물어준다는 말이에요. 소송이 벌어졌어요. 판사한테 기업공개사가 항변을 하기로 뭘 했냐면은 자, 보증 설정할 때 나왔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즉 고용인이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죠? 그죠? 그런데 기업공개사가 하든 고용인이 하든 업무상 행위로 중개 행위를 하다가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가 끝이 납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항변을 하기로 거래계약 체결되면 중개행위가 끝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잔금 지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속한다, 안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업공개사 항변을 하기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행위가 끝이 나니까 이거는 중개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가 아니니까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업공개사가 항변을 해요. 일리는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첫 시간에 중개업할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자, 5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경비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아파트를 난 사러 간다. 경비실에 가고 혹시 여기 집 내놓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인터폰 해갖고 연락이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처음으로 했습니다. 고맙다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아무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연히 처음 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그런데 간판을 내걸고 합니다. 이 간판을 내가 중개합니다. 간판을 내걸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중개업하는 거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중개업하는 거 맞죠? 중개업을 한다는 말은 행위는 중개행위죠. 그런데 이 경비 아저씨한테 아저씨 왜 중개행위 합니까? 물어보면은 중개행위 한다 합니까? 안 한다 합니까? 안 한다 그러겠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의 판단은 그 중개행위를 하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그죠? 요 판례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기업공개사 아까 그렇게 항변을 하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중개행위를 하는 기업공개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중도금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하는 것도 중개행위로 보여진다. 중개행위로 보여지니까 고용인이 잔금을 횡령했다. 기업공개사 물어주라. 결론이 이래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판례는 같은 판례인데 문제가 나오기로는 각각 따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중개행위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기업공개사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또 하나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전하는 것도 중개행위로 본다. 각각 다른 판례로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런 판례들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물건 인도받는다. 확정일자 받는다.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럼 중개행위로 본다는 말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방금 읽은 판례 그 뒤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면은 자 그러면은 중개행위로 보면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거꾸로 보세요.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중개행위로 본다. 시험을 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은 자 우리 법인이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 했죠. 그 중개업이 아니다. 법인의 겸업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니죠. 그런데 이거하고 별도로 보세요. 별도로. 그러면 거기에 마지막에 법인이 기업공개사가 경매공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에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죠. 이거는 모든 기업공개사 할 수 있죠. 그죠? 중개인 빼고.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다가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기업공개사 매수신청 대리 행위에다가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기가 권리분석을 잘못해가 손해가 났어요. 의뢰인에게. 그럼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되죠.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된다 하는 말은 이것도 중개행위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법인의 겸업업무 마지막에는 경매공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취득에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 행위는 이거는 중개업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판례로서 기업공개사가 매수인정 대리 행위를 하다가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물어줘야 됩니다. 물어줘야 된다 하는 말은 매수인정 대리하는 행위도 중개행위로 본다. 각각 다른 판례로 판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지문에 나올 건 아닌데 앞부분에 중개할 때 나올 건데 자주 나오는 지문 판례가 있어요. 자, 갑이 등록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가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소 이랬어요. 자,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소 이러니까 을이 하는 말이 내 오피스텔이 있는데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내 오피스텔인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여기에서 갑이 등록증 자격증이 있는데 을이 등록증 자격증을 대여 양도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오피스텔 하나 구해달라니까 을이 자기 것도 아닌 오피스텔을 자기 것처럼 속여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럼 한마디로 하면은 병이 을에게 오피스텔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을이 내 오피스텔인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을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했지 임대차를 중개를 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행위는 중개행위는 아니다. 중개행위는 아니다. 중개행위 아니니까 사실은 이거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데 요거는 그런 쪽으로 문제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중개행위냐 아니냐 그렇게 연결이 돼요. 요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전에 지금까지 특수법인 자주 나왔죠. 그죠? 제가 보증 설정하고 나면 특수법인을 정리를 해드린다 했는데 여기서 특수법인 하나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자, 특수법인을 법에서는 특수법인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요래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원래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 법에서는 등록을 해야 되죠. 기업공개사에 돼야지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법은 아니죠, 그죠?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업 말고 다른 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특수법인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나오면은 지문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등록 여부입니다. 자, 원칙은 등록을 해야 돼요. 원칙은 등록을 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등록을 해야 되는 특수법인은 신탁회사, 그리고 한국 자산관리공사. 자, 이거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수법인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면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방금 제가 그랬죠, 그죠?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록 안 해도 되죠. 대부분의 특수법인들은 자기네들 법에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신탁회사하고 자산관리공사는 자기네들 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는 해놨지만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을 규정을 따라가서 등록은 해야 돼요. 문제 안 나옵니다. 안 보셔도 돼요. 하나만 보세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중개업을 할 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자, 그럼 법인의 등록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구비 여부인데 법인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도 봤어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 안 해도 되죠. 등록 안 해도 되니까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강의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거는 말이 안 맞아요. 등록해야 되는 특수법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까 등록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건 아닌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니까 등록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법인의 등록 요건 중에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게 대표자는 공유해서 일끝하는 거 있죠. 자, 법인의 등록 요건 중에서 대표자는 공유해서여야 된다. 그럼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특수법인의 대표자 공유해서여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되죠. 그럼 특수법인의 대표자도 공유해서 아니어도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등록 요건에 대표자는 공유회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유회사일 것 그랬죠, 그죠? 특수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은 공유회사여야 된다, 아니어도 된다. 등록 요건을 구비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않아도 되니까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특수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등록 요건 안 갖춰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은 3번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보증은 등록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 업무 개시 전까지 하죠. 보증은 등록 요건은 아니죠. 만약에 보증이 등록 요건이라면 특수법인은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니까 보증 설정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보증은 등록 요건은 아니죠, 그죠?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하는 예외는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 법에서 해라는 건 다 해야 돼요. 보증은 설정해야 됩니다.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헷갈리면은 아까 보증 설정하는 것 중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1,000만 원 이상 보증 설정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업무 지역은 우리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제한을 안 하죠. 그죠? 전국으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우리 법인의 겸업 업무 6개죠. 자, 법인의 겸업 업무 6개는 중개업이 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그런데 특수법인은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랬어요. 중개업 할 수 있다 했지 중개업 아닌 거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죠. 결론적으로 특수법인은 법인의 겸업 업무 6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특수법인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한 문제도 안 나오고 나오면은 지문 하나가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특수법인의 대표자 공개사 아니어도 되죠. 물론 법인의 등록 요건은 구비되지 않아도 된다. 또 보증은 설정해야 된다. 이 안에서 주로 지문이 나옵니다. 자, 특수본 보시고 보증 설정 보셨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214페이지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법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냐면은 이거는 여기까지 나갈 거니까 미리 지우고 다시 합시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계약 작성했죠. 그죠? 자, A를 매도인으로 B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계약금 10% 지급하죠. 계약금 10% 지급하고 또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함으로써 등기를 받아오겠죠. 그러면은 B가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중간에서 계약이 어떤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모의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준 거 다시 받아와야 되죠. 근데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줘야 되지만 계약이 해제되거나 모의되거나 취소됐다 받아온다는 보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온다는 보장은 없죠. 왜냐면 A가 가지고 도망가면은 돈 띄죠. 그죠? 자, 돈 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반드시 계약금 등을 받기 위해서, 즉,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B가 A에게 직접 지급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자. 예치를 해놓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예치를 해놨어요. 그러고 난 뒤에 B가 등기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A에게 지급하고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은 다시 B에게 지급한다. 돈 뛸 일이 없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예치 제도를 활용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서 여기에 파란 거 예치 권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214페이지 봅니다. 기업공개에서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가로 열고 계약금 등이라고 하죠. 여기에 잔금도 사실은 파란 거 색깔 들어가야 돼요. 계약금 등은 기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 또는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자, 처음에 봐야 되는 게 권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그죠? 권고할 수 있답니다. 다른 말로 권고 안 했다고 벌 받는 것은 아니죠. 또 권고했는데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권고했는데 예치 안 했다고 해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예치를 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거래 당사자가 기업공개에서 예치합시다 하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하는 것은 자유적이죠. 예치하는 거하고 계약 자체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두 번째가 그러면은 돈을 안 띄게 해가지고 예치를 하는데 돈을 안 띄게끔 하는 예치하는 그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들어가겠죠. 계약금 들어가고 옛날에는 중도금만 들어갔어요. 중도금만 들어갔는데 자,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잔금 지급해야 되죠. 잔금 지급하는 거하고 등기 전하는 것은 동시행의 요건이죠. 동시행의 요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잔금 지급을 먼저 합니까? 등기를 먼저 받아옵니까? 잔금 지급을 먼저 하죠. 그런데 잔금 지급을 했는데 때로는 등기를 못 받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말 잔금도 뛸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 등에는 잔금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요거 옛날에는 잔금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잔금이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B는 언제 되면은 돈을 안 뗐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은 돈을 안 뗐다고 장담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언제까지 예치하자고? 등기할 때까지 예치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할 때까지예요. 근데 우리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등기할 때까지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등기할 때까지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오로지 매매계약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임대차라면은 물건 인도받을 때까지 합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지 절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 아니죠.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는 돈 지급한 것도 없죠. 뛸 것도 없죠. 그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치를 하는데 예치 명의자가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거냐? 어디에 예치할 거냐? 예치 기관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증서 발행 기간에 나오는데 같이 볼게요. 보증서 발행 기간에 자, 우리 법에서 기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법에서 기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래 기업공개사 예치 명의자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나오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죠, 그죠? 자,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할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보증서 발행 기간에 공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은행이에요. 그런데 예치 명의자는 은행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예치기간, 보증서 발행 기간은 금융기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증서 발행 기간도 금융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 기간은 금융기관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보통 보증서 발행 받으려면 어디에 갑니까? 보증보험회사에 가죠. 그죠? 그래서 보증서 발행 기간은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두 개로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예치명의자, 예치기한 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신탁업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자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신탁업자, 공제사업자 있어요. 제가 그 보증 설정하고 난 뒤에 나중에 질문 하나 한다 그랬죠. 그죠? 질문해 볼 때가 맞는 거 보세요.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맞죠? 다시요.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맞죠? 1억 이상 맞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공제나 공탁해도 됩니까? 공제나 공탁해도 되죠.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면 맞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중에서 보증보험이 우리 귀에 가장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헷갈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내놓고 하니까 요거 눈치 빠른 사람은 틀렸다고 나왔겠죠. 그죠? 하여튼 보증보험에만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예치기간은 요 세 개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예치 명의자에는 나머지 다 들어갑니다. 보험회사, 그리고 채신관서,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할 때 계약 관련 서류나 계약금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회사, 한마디로 에스크로우 업자죠. 자, 에스크로우 업자 이래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공법하고 관련된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연관된 게 있어요. 그런데 중개사법에서 지금까지 중개사법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되는 공법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중개사법에서 나온 문제가 공법에서 한 문제가 꼭 나왔습니다. 중개사법 설명 다르면 공법 한 문제 무조건 공짜로 맞았어요. 그런데 부동산학 개론은 별로 안 나왔죠. 요거 하면 제가 부동산 개론 이야기 한번 딱 합니다. 그죠? 입지설 누가 주장했어요? 절대지대에서는 누구예요? 차익지대에서는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 외우라 해도 헷갈리는데 영어 다 외국 사람 이름 외우라 더 헷갈리죠. 그죠? 제가 13회 때 자격증을 땄어요. 13회 때 자격증을 땄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시험 문제가 중개사법 문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공부한 거로서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데 요거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리차드라는 영어 이름 한번 쓰죠, 그죠? 리차드 절마 입티네. 차이지대에서 누구? 리카도. 절대지대에서 누구? 마르커스. 입짓을 누구? 티네. 이래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치를 했어요. 자, 예치를 했다. 자,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한마디로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계약금을 매도인이 받습니까? 매수인이 받습니까? 매도인이 받죠. 임대인이 받습니까? 임차인이 받습니까? 임대인이 받죠.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즉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자, 계약금 등을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절대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할 수 없다. 아니면 중간에 인출할 수 있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두 개 다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 그랬죠. 권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자,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절대 인출할 수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집을 판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팔았겠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데 돈 쓰려고 팔았죠. 그죠? 근데 등기전할 때까지 돈을 못 쓰면 문제가 되죠. 인출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죠? 근데 미리 인출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중간에 인출해버리면 예치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출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되고 인출할 수 없다 해도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도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이래요.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할 수 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두 개인데 인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출할 수 있다 하나. 그다음에 그럼 미리 인출을 하게 되면은 예치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됐을 때 반드시 계약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보장이 있으면은 미리 인출할 수 있겠죠. 계약 해제됐을 때. 그래서 매도인이나 임대인은 나중에 계약 해제됐을 때 반드시 계약금 등을 돌려주겠다는 이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출하고 누구에게 제출하고 미리 인출할 수 있냐? 핵심이 두 개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A가 돈주인입니다. A가 돈주인이야. 어떤 이유로 B 이름으로, B가 예치 명의자죠. B 이름으로 예치기간에 예치를 해놨어요. 예치기간에 가가지고 누가 돈을 달라 해야지 돈을 내줍니까? B 예치 명의자가 돈을 달라, 도장을 찍고 돈을 달라 내주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돈을 안 내주죠. 지금 돈주인은 A예요. 그럼 A가 예치기간에 가고 이 돈이 내 건데 주세요. 그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그러니까 A가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치기간에 줍니다. 아, 실제로 내 겁니다. 돈 주세요. 만약에 내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이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돈을 내줄 겁니다 하면은 예치기관에서는 돈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아까 누가 달라해 준다 했습니까? 예치 명의자가 달라는 거 말고는 누구더라도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돈주인이 돈을 찾으려면 이 보증서를 예치기관에게 줘봤자 돈 못 찾죠. 그럼 이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 주는 거예요. 그럼 예치 명의자에 줘가지고 돈을 찾아달라. 보증서는 예치 명의자가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찾아주고 난 뒤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예치 명의자가 보증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이 말. 그럼 결론적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돈주인이죠. 돈주인은 미리 인출할 수 있다. 나중에 거래계약이 해제되면은 반드시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서를 누구에게 제출하고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예치기관에 제출을 했자 돈 못 찾죠. 그죠? 예치 명의자에게 제출하고 미리 인출할 수 있다. 이 핵심은 예치 명의자 미리 인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핵심이 두 개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기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공개사 쓰고 있는 통장에 넣었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쓰다가 줄줄 다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된다.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다고 해서 이 돈이 개업공개사 돈은 아니죠.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했어요. 예치를 함으로써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 취득하는 의뢰인, 돈을 안 띄고 이득을 보기로는 누가 이득을 봅니까? B가 이득을 보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인출을 하려면은 적어도 이득을 보는 사람의 동의는 받아야 돼요. 또 하나가 예치를 안 했다면 돈은 A 거죠. 돈 주인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럼 A, B 둘 다의 동의를 받는다. A, B 둘 다를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 거래 당사자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거래 당사자 동의 받으면 인출할 수도 있다. 그죠? 자, 세 번째. 기업공개사 명의로 한 30억 정도가 예치가 됐어요. 기업공개사 명의로 30억 정도 예치가 됐다. 그러면은 요즘은 중개사무소에 중개업 잘 된답니까? 잘 안 된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왜 잘 안 된대요? 작년까지 너무 잘 됐죠. 작년까지 너무 잘 됐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구역으로 돼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죠? 지금은 잘 안 돼요. 작년에 따신 분들은 오랫동안 잘 안 되는 고생을 좀 하고 여러분들 올해 공부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되면은 또 잘 될 거예요. 그럼 되겠죠. 그죠? 지금 따고 중개업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한 30억 정도가 예치가 됐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거래계약의 영위 완료될 때까지 잘 가지고 있다가 또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내 이름으로 한 30억 정도가 예치가 됐다. 이거 뽑아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나갈까 방콕으로 나갈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기업공개에서 반드시 줘야 될 게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계약금 등을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물론 정서사본도 제출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원래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라면 1억 원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1억 원하고 별도로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별도로 보증 설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을 약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 동의를 받느냐? 동의 방법. 자, 그 다음에 예치 시 필요한 실비도 약정을 해야 돼요. 예치 시 필요한 실비를 약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보험이나 공제료 등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그 비용을 기업공개사가 부담을 한다면 기업공개사 예치합시다라고 권고하는 사람이 없겠죠. 누군가에게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누구에게 받느냐?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받는 게 맞죠. B가 이득을 봅니다. 그죠? 예치하고 난 뒤에 갑이 B에게 보증보험료 주세요. 그러면 B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래요. 아, 내 이름으로 예치하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 설정해야 되고 그 비용을 당신에게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법에 돼 있으니까 주세요. 그러면은 B가 하는 말이 나는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줄 알았으면은 예치하자고 안 했을 거다라고 하겠죠. 미리 당신이 추가 비용 내야 된다. 이때 보증보험료 등이 얼마다. 이런 예치 시 필요한 실비 약정해야 되고 기타 거래 안전을 보장해서 필요한 사항 약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치 시 필요한 실비 보증보험료 등이죠. 필요한 실비는 누구에게 받는 게 맞겠습니까?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 취득하는 의뢰인.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 예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이 된 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 예치 제도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기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합시다 권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죠. 또 예치합시다 권고한다 하더라도 예치하는 거래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순전히 이론 부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문제가 자주 빠집니다.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자주 빠져요. 자, 근데 끝나기 전에 질문 한번 하고 끝낼게요. 자,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계약금 등을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요.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계약금 등을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된다. 맞다? 틀렸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예치명의자 기업공개사도 예치명의자 들어가죠. 그죠? 근데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다 가지고 도망갈 수 있죠. 그러니까 보증 설정해야 되죠. 문제는 기업공개사 말고 예치명의자는 적어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에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다 하는 말은 계약금 등을 돌려줄 게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돌려줄 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또 비용을 써가면서 보증 설정해갖고 보장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약금 등을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누구 명의로 예치했을 때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보증 설정해요. 그러니까 미리 인출할 수 있다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단서조항이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7페이지 금지행위 보겠습니다. 자, 금지행위 들어가기 전에 무등록자는 우리 법에서 처벌하죠. 무등록자에게 의뢰하는 의뢰인은 처벌합니까? 안 합니까? 의뢰인은 처벌 안 해요. 우리 법에서 의뢰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그럼 금지행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만 있었는데 작년에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에서도 2개가 추가가 됐고 또 이거는 물론 의뢰인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도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금지행위가 문제가 나오기로는 3가지 유형으로 꼭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나오면은 4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4개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에서 문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우리 법에서 문제가 나오면 제일 골치 아프고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행정처분 형벌 과태료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다음 중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몇 개냐? 그래요. 그 안에서 그런 거 행정처분 물어볼 때는 금지행위가 반드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 취소예요. 물론 소속 공개사 위반하면은 자격 정지입니다. 아까 상대 취소 나오는 거 하나 있죠. 보증 설정 안 하고 종결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주 했어요. 지금 생각 안 나겠지만은 이중으로 하는 거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 취소, 이중 사무소 상대 취소죠. 그거 하고 나중에 또 하나 더 하면은 주로 그 안에서 상대 취소가 나옵니다. 상대 취소는 외울 게 많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정 안 되면 버리라 그럽니다. 버리라 하더라도 별도로 말씀드린 거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형벌. 1년에 2천, 3년에 3천 물어보는 문제는 꼭 나오는데 그 안에서 금지행위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할 때는 1년에 1천, 3년에 3천 같이 공부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의미의 금지행위는 이게 금지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금지행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7개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2개 합해가지고 9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지행위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 너무 단순하니까 여기에는 판례가 종종 나옵니다. 그 판례는 어려워요. 판례는 어려운데 한번 듣고 이해만 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제가 어려운 걸 못하니까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만 한 번만 이해가 되면 판례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금지행위 내용을 보는데 어차피 이걸 나중에 1년에 1천, 3년에 3천 외워야 되니까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할게요. 그럼 거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그 뒤쪽에 쭉 다 있으니까 이 부분만, 앞부분만 217페이지만 볼게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법 몇 조에 따른, 제가 법 몇 조에 따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뒤에 거는 대충 뭐 하는 거니까 법 몇 조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 봅시다. 자, 법 몇 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까지 한마디로 하면 누구예요? 무등록자죠.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게 무등록자는 3년에 3천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 무등록자는 3년에 3년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무등록자 협력하는 행위라고 적을게요.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 요거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등록자 협력하는 행위를 했다. 그때 기업공개에서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상 책임을 진다는 말이 아까 보증 설정할 때 이런 말이 나왔죠.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말은 기업공개사는 민사상 책임이 있죠.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1년에 1천이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진다.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말이죠. 그럼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업공개에서는 무등록자하고 친하게 지내라. 아니면은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1번에 올라가가지고 법 몇 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것도 1년에 1천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거 하면은 이거 가지고 꽂혀가지고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금지이냐? 기업공개사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뭐 안 하면은 뭐를 먹고 사느냐? 이거 고민해갖고 진도를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 하는 말은 중개대상물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업공개에서는 자기가 사고 팔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중개를 하는 겁니까? 중개를 하는 거지 자기가 사고 파는 거 아니죠, 그죠? 의미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 줄이면은 매매업이죠. 중개대상물 매매업이죠, 그죠? 자, 매매업이 금쟁이죠. 매매업이 금쟁이라는 말은 일회성 매매는 금지행위다 아니다. 일회성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매매업이 금지행위지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중개대상물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죠.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기업공개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지만 모든 기업공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에서는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 14조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죠. 그럼 14조에서 규정되기로 첫 번째,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법인인 기업공개에서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분해야 돼요. 자, 또 하나가 그러면 우리 법에서 개인인 기업공개에서는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개인인 기업공개에서는 중개업하면서 문방구 할 수 있다 없다? 문방구 할 수 있죠. 자, 문방구를 합니다. 누가 분필 한 통 주세요. 팔았어요. 또 분필 한 통 주세요. 또 팔았습니다. 분필 한 통 주세요. 팔았는데 분필이 이제 없습니다. 딴 데 가서 분필 사와야 되죠. 또 분필 팔죠. 결론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에서는 분필 매매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금쟁이에서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쟁이지 중개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가 아니다.
됐죠, 그죠? 여기에서 나올 거는 이게 답니다.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두 개다가 1년에 1천 물어보는 거 말고는 잘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3번 한번 볼게요. 3번에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 몇 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한마디로 초과 보수 받는 거죠. 자, 초과 보수 받는데 제가 적을 때는 초과 수수료라고 적을게요. 자, 초과 수수료 받았다 또는 초과 실비 받았다. 자, 이것도 1년에 1천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초과 수수료 1년에 1천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별도로 위해될 정도로 자주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수수료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법에서는 보수라고 바뀌었습니다. 보수라고 바뀌었는데 나중에 암기하는 것 때문에 수수료나 보수나 똑같이 보시면 되죠. 그죠? 적을 때는 초과 수수료 할게요. 법에서 표현하기로는 사례, 정려,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자, 그러면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받고 사례금조로 얼마 받았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죠. 그죠? 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300만 원 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돈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시험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 그죠? 시험에서는 받으면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이러니까 어린이 돈을 주면 안 되는갑다. 그러면은 법정보수 주고 우리 집에 200만 원짜리 골동품이 있는데 골동품 줄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말아 그랬죠.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가 남으면 안 되는갑다. 1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200만 원 술 사줄게. 시험에서는 술 사줄게 안 나오죠. 향응을 제공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러면은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50만 원 현금 주고 50만 원에 술 사줄게.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정보수 안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손해죠. 100만 원 받으면 자기가 다 받는데 50만 원 받고 50만 원 둘이 나눠보니까 이건 더 손해다. 그죠? 하여튼 법정보수를 초과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마라. 그러면 여기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지문안 하나가 꼭 나올 거예요. 자, 보수 약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 초과 보수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보수의 약정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데, 자,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보면은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먼저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판단하지 말고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법정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보수 이야기가 나오면은 기업공개사는 법정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아까 기업공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보수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초과보수에 관한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자, 무효라면은 아무것도 못 받죠.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어요. 300만 원 주겠다는 약속이 무효죠.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다. 그런데 이 당연스럽게 의뢰인하고 교육공개사 간의 초과보수에 관한 약정은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라고 주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주로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오래전에는 의뢰인과 기업공개사 간의 초과보수 약정은 무효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맞는 지문으로 나오면은 많이 안 어려운데 틀리게 나오면은 어렵습니다. 절대 무효가 아니죠. 그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예요. 자, 두 번째가 의뢰인과 무자격자. 자, 무자격자. 여러분들도 무자격자죠. 그런데 시험에서 무자격자 나오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자격이 없으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등록자예요. 무등록자를 판례에서 표현하기로 무자격자 나왔으니까 시험에서 무자격자라고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무등록자, 자격이 없으면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의뢰인하고 무자격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이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다. 그러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무효죠. 거래계약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는 약속이 무효다 하는 말은 거래계약 체결되었다, 보수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지급했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무자격자는 보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보수 청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금징에서 초과보수는 핵심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초과보수 받지 말라는 게 물론 기본적인 핵심이죠.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의뢰인과 우연히 일회 중개하는 자, 우연히 일회 중개하는 자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든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이든 이게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법정보수,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징에서 보수에 관한 부분은 핵심이 두 개가, 첫 번째가 초과보수 받지 마라, 두 번째가 법정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핵심이 두 개예요. 그러면은 우연히 일회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법정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초과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초과보수 약정이든 보수에 관한 약정이든 유효입니다. 유효다. 물론 판례에서는 너무 많이 받으면은 일정 부분을 감액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요거 세 개 중에 지문은 하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상가매매를 중개합니다. 상가매매를 중개하는데 이때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권리금을 같이 중개하는 경우도 있고 비품을 같이 중개하는 경우가 있죠. 권리금이나 비품은 우리 법에 의한 법정중개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법정중개 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이나 비품을 중개하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한 중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개 아니죠. 중개가 아니면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 아니라는 말은 법정보수 적용 안 하죠. 그러면은 상가매매 중개할 때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권리금이나 비품을 같이 중개하면서 포괄적으로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150만 원 중에 상가매매할 때 받은 보수가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어느 누구라도 단언할 수는 없죠. 어느 누구라도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포괄적으로 받는 것은 초과보수로 처벌할 수 없다. 초과보수로 처벌할 수 없다. 이건 판례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100% 나오는 지문이 있습니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예요. 자,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우리 법인인 개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있죠. 상업용 건축물 상가죠, 그죠? 분양 대행. 법인의 겸업 업무 6개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라는 말은 법정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법정보수 적용을 안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문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상가 분양 대행하면서 초과보수 받아서 금쟁이로 처벌당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자, 또 하나가 금쟁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중개보수할 건데 중개보수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주택이냐 아니냐부터 구분해야 돼요.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즉 천분의 9인 내에서 당사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도조례로 정하는데 누가 시도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보수 받았어요. 이 사람 처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 받았습니다. 당신이 왜 300만 원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 시도조례 보니까 천분의 15로 돼 있더라. 실제로 보니까 천분의 5입니다. 내가 천분의 5인데 천분의 15로 잘못 봤네. 이거 처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이거 처벌 안 하면은 초과보수 왜 받았어요? 내가 시도조례를 잘못 해석했는데 전부 다 그러겠죠.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보수 받는 것은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즉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초과보수 받는 것은 중요 부분에 관한 법률의 착오로 볼 수 없다. 결론은 처벌한다. 자, 근데 초과보수에서는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줘서 B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은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거래계약 체결됐습니다. 3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당좌수표로 지급을 했어요. 당좌수표로 지급했다. 그러면 갑이 돈을 쓰려면 은행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야 되죠. 당좌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바꾸러 가니까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어요.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다.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됩니다. 그럼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 없죠. 돌려줬어요. 그러면은 갑에게 초과보수 받은 거로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여기 초과보수에서 제일 많이 놓은 거예요. 법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법에 뭐라고 됐냐면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지금 돌려줬죠.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돌려주기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금쟁이로 처벌한다. 초과보수에서는 제일 많이 놓은 판례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요 안에 있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현금을 300만 원 줬어요. 그럼 의뢰인은 초과보수 상당의 200만 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가 초과보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손해가 났든 안 났든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손해가 안 나면 초과보수 안 준 거죠. 그래도 처벌합니다. 의미가 뭐냐면은 자,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3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200만 원 손해가 났죠. 처벌하겠죠. 그죠? 갑이 이거 안 되겠다. 200만 원 돌려줬습니다. 그러면 돌려받았다. 200만 원 손해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그래도 이 사람 받기는 받았죠.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받기는 받았으니까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처벌할 때 지금 손해가 발생 안 했죠.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에게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 판례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자, 여기에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것도 1년에 1전이에요. 그러면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기획부동산.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이런 전화 오는 거죠. 좋은 부동산인데 혹시 부동산에 관심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전화가 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한번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나 좀 이따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기획부동산 한번 할 거니까 이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말을 들으면은 꼬입니다. 말을 들으면 꼬여요. 실제로 싫어요. 지금 포항하고 울산하고 고속도로 연결되죠. 고속도로 연결되기 전에 포항과 울산하고 고속도로 연결하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은 땅값이 좀 올라가 있죠. 그죠? 포항에서 그 부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쪽에 누가 땅을 사가지고 기획부동산 영업을 했어요. 경찰에서 그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잡으러 간 경찰이 꼬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놓은 실화가 있었어요. 제가 압니다. 가면은 딱 꼬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이다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좋은 거 있으면 당신이 하세요. 끊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기획부동산 이것 때문에 수업을 하니까 수업을 하고 점심때 그 수강생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수강생이 하는 말이 자기 잘 아는 사람이래요. 오래전에 밤에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제주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땅을 사세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오더라도 당신 기획부동산 맞죠? 그럼 맞대요. 끊으려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라. 1억원짜리 좋은 땅이 있는데
제주도는 갈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죠? 중국 사람들 와가지고 땅값 올리기 전이었어요.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1억 원짜리 땅을 사가지고 없다 셈치고 묻어놓고 있으면 나중에 되면 엄청난 돈이 생길 거 아니냐. 없다 셈치고 뭐 하나 사놔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하나 사놨어요. 1억 원 주고. 그러고 난 뒤에 까마득하게 까먹었답니다. 십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주도 땅값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 까마득하게 까먹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제주도 가고 친구하고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십몇 년 전에 땅을 산 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내가 옛날에 땅 산 게 있는데 10년 넘어갔어요. 얼마짜리 샀노 가니까 1억 원짜리 샀다. 앞에 친구가 사람이 바뀌더랍니다. 술잔 비면 그대로 부어주고 좋은 안주도 입에 이어주고 갑부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이 가보자. 집을 알아가 같이 가봤대요. 같이 딱 가니까 앞에 팻말이 하나 붙었더랍니다. 철새 도래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럼 기획부동산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규모 땅을 삽니다. 싸게 사요. 5천 원, 10,000원 주고 삽니다. 평당.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모집해가지고 팔 때 얼마에 파느냐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에 팔아요. 근데 그 직원들은 20만 원, 30만 원에 파는 거는 아는데 5천 원, 10,000원 주고 산 거는 모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팔았어요. 누가 팔았다. 사장 돈 많이 벌겠죠. 그럼 파는 사람한테 수당 많이 주겠죠. 직급도 올라가고 수당도 많이 올라가요. 수당이 많이 받으면은 혼자서 입 닦으면 안 되죠. 그 직원들하고 회식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술도 한잔 사야 되겠죠. 그죠? 옆에 가서 밥 먹는 사람, 술 먹는 사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안 좋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엄청 벌었는데 나는 겨우 해봤자 밥 한 그릇밖에 안 먹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거기에 어디에 전화를 하느냐면은 뭘 보고 전화를 하느냐면은 전화번호 책을 무작위로 줍니다. 무작위로 전화를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럼 올라가면 전화번호 책을 안 봅니다. 자기 휴대폰이나 수첩을 봐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팔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근데 그게 싼 거를 찾아서 하니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5천짜리 주고 5천에 사가지고 20만 원에 팔았어요. 2배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10,000원짜리를 20만 원에 샀죠. 죽을 때까지 본전 안 돼요. 이 사람이 팔려고 하면 이 사람은 원수됩니다. 팔려고 하면 알죠. 그죠? 그때 원수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들어가는 것들 한번 들어가서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중개업을 할 때 무슨 과목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실제로 중개업을 할 때 돈이 많이 되는 과목은 공법이에요. 공법하고 또 다툼의 소지가 생겼을 때 민법이 필요하죠. 그죠? 공법이 조금 기획부동산 괜찮은 데는 공법하고 민법 필요한 거를 이렇게 칠판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전부 다 노트에 필기를 해가지고 그거 복사를 해서 노트를 내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법을 말해줄 때는 법을 엉터리로 가르쳐 줄 수는 없죠. 그죠? 법은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뭐라 하냐면 손님이 이래 하면은 이렇게 응대하세요. 이래 물어보면 이렇게 응대하세요. 그런 걸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가가지고 좀 배워보세요. 근데 배워보는데 한 달 동안 땅 안 팔았다고 해서 막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진 않아죠. 근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래 하고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한테 절대 땅 팔아라, 땅 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하고 나중에 가고 이거 하지 마라. 전화 오더라도 하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모델하우스 가면은 여러분들은 모델하우스 가면은 전화번호 적죠. 전화번호 적죠. 그죠? 그 친구가 모델하우스 근무를 해요. 그 모델하우스 전화번호 적어야 됩니까? 안 적어야 됩니까? 그 친구가 괜찮은 친구면은 전화번호 엉터리 전화번호 적으라 그럽니다.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전화번호 적으면은 전국으로 다 팔립니다.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엉터리 적으세요. 제일 기분 안 좋은 사람 전화번호 적으세요. 전국에서 전화 막 오겠죠. 거기서도 함부로 전화해갖고 살아 하지 말고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한테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한 명에게는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원수는 한번 갖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해도 되죠. 한 달 월급 받고 나오면 돼요. 한 달 월급 받고 나오면 돼요. 근데 기획부동산 할 때 어쨌느냐면은 큰 땅을 사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필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배단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분필하는 규정이 법이 두 개가 있죠. 건축법에도 있고 국토법에도 있죠. 그죠? 주거지역 얼마 이상 돼야 분필할 수 있다? 죄송합니다. 공법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역 해갖고 60, 150, 150, 260 그런 숫자 기억나죠? 그거는 법 두 개 있는 거니까 중요한 숫자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국토법에서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 제한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분할해가 파니까 너무 배달이 많죠. 그래서 이거 없애기 해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으면은 면적이 되더라도 분필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책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부동산 이것 때문에. 그러면 기획부동산이 설 자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획부동산 없애기 해가지고 개발행위 허가 안 받으면은 분필을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피해를 누가 더 보느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더 봅니다. 사기꾼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법을 더 잘 알죠. 옛날에는 분필회가 팔았어요. 5천짜리를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정 안 되면 5천 원에 팔 수도 있죠. 지금은 저래 분필을 못하죠. 지분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분 거래할 수 있죠. 지분으로 거래하면은 사는 거는 살 수 있지만 파는 거는 죽을 때까지 못 판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분으로 사는 거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더 크다,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건데 이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거래가 잘 안 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개발계획 수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거짓말한 거 이런 거예요. 근데 판례가 나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땅을 사고 판다 매도인 매수인끼리 얼굴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획공개에서 얼굴 안 비워줍니다. 자, 매도인이 계획공개사에게 5억 원에 팔아달라 그래서 그럼 땅 저 가가지고 6억 원에 사라고 합니다. 5억 원에 팔아달라는 거 6억 원에 사라 그러면은 매도인은 고맙다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6억 원에 사라.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면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지금 한국이 없다. 내가 대리를 받았다.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6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돈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돈은 땅 주인에게 바로 줘야 돼요. 기획공개사에게 돈을 주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통째로 띄든지 중간에 기획공개사 돈을 빼먹든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돈이 바로 가야 돼요. 근데 바로 가면 기획공개사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통장이 은행에 압류가 돼가고 그 돈을 들어가면 돈을 못 뺀다. 그래서 내한테 돈을 주세요. 내한테 돈을 주세요 하는 말은 등기를 못 받아오면은 6억 원이 통째로 뛸 수도 있죠. 그죠? 기업공개사가 그대로 안 놔둡니다. 안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한테 주면 불안한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현금 보관증 적어줄게. 차임증 적어줄게. 만약에 이래가 등기 못 받아오면은 이걸 가지고 내한테 소송하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차임증 적어줍니다. 현금 보관증 적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았죠. 매도인한테 갖고 6억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5억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5억 원에 줍니다. 1억 원 어찌한다? 내 호주미 잡아갖고 밤에 뭐 한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거를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매도 의뢰받은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 의뢰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 이것도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요 판례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넣으면 저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까지가 1년에 1천입니다. 그리고 3년에 3천짜리 있는데 3년에 3천짜리부터는 조금 쉬다가 보겠습니다.